네, 다음 세션 곧 시작하겠습니다. 착석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2 글로벌 전통의학 협력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전통의학 교육 및 면허 제도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그리고 한국의 전통의학 전문가들을 모시고 각국의 전통의학 교육 및 면허 제도에 대해서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데요. 역시 이번 컨퍼런스에서도 동시 통역 제공되고 있고요.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미리 메모해 두셨다가 역시 마지막에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답변을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참석하신 내빈 및 연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순고 말레이시아 보건복지부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Please be seated. We'd like to introduce the guest first. 네, 계속해서 프라빗 아카라셀리노트 태국 마히돌 대학 부교수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22 통 호치민 의대 학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강현석 한국 한의학 교육평가원 이사님 인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함께해 주실 연사분들 소개를 드렸고요. 그럼 첫 번째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청순고 말레이시아 보건복지부 국장님의 발표인데요. 말레이시아의 전통 보안의학 거버넌스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말레이시아 보건복지부는 이번 이태원 사고로 인한 비극으로 희생당하신 모든 분들께 조의의 말씀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그리고 한국한의학진흥원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레이시아 전통 보안의학 거버넌스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제 발표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말레이시아의 전통 보안 의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말레이시아에서는 어떤 교육 체계를 가지고 있고 또한 면허 제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레이시아의 정부에서는요 전통 보안 의학을 크게 거버넌스 관련해서 네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프랙티스, 그 다음에 제품, 그 다음에 교육 훈련, 그리고 연구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슬라이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프랙티스 그리고 의료진 관련해서는요 그리고 연구 그리고 제품 관련해서는 보건부가 관장을 합니다. 반면에 교육과 훈련은요 말레이시아 고등교육부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에서 관장을 합니다. 방금 김 선생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일부 국가에서는 다른 나라의 어떤 그 전통의학 정책을 많이 참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도 전통보안의학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는요, 전통보안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 관리하거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보건 관련의 프랙티스 유형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예, 보시게 되면은 의사 그리고 치의과 의사가 수행하는 프랙티스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전통 말레이 의학, 전통 중의학, 전통 인도 의학, 이슬람 의학, 그리고 동종요법과 보안요법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말레이시아는 다인종 국가이다 보니까요. 예, 그래서 이러한 전통 보안 의학의 프랙티스 안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전통 보안 의학이라고 할 때요, 저희가 775 조항이 있는데요. 예, 이것이 2016년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프랙티셔너와 프랙티스에 대해서만 이 법이 적용이 되고요. 의원이라든지 혹은 제품 자체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액트 775라고 하는 이 법이 있고 이 법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그게 두 단계로 해서 이행이 됩니다. 1단계, 2단계인데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3단계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단계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보자면은 유예 기간이 되어서 약간의 기회를 주는데 3단계로 넘어지게 되면은 이 법을 위반하게 될 경우에 바로 제재 조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TNCM 위원회를 막 설립을 이제 한 겁니다. 그리고 프랙티스 에어리아도 막 정의를 했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이 프랙티스 에어리아별로 해서 등록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보건부에서 관련 의료진에 대한 기구를 지정을 했고 또한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기구들은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액트 775가 나오고 나서 인정받는 기구만을 이제 인정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기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율규제 기구가 되겠고요. 이전에는 그랬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법이 나오게 되면서 775 규정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등록이 된 면허가 있는 그러한 프랙티셔너들에 대한 목록을 받고 이들로 구성이 된 기관이 별도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단계가 되겠는데요. 2단계는 2021년 3월 1일 작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일종의 유예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예 기간 동안에 또 추가적으로 이 의료진들이 이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들을 다 충족을 한다. 그러면은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것이 2024년 2월 29일까지 이 등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유예 기간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예 기간에서는요, 예, 그러니까 이 등록에 대해서 일단 무조건 허용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경험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그 인증 서류가 없는 경우에 어떤 학교를 제대로 졸업했거나 그러지 못했다는 경우에도 등록을 받아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25년부터는 3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액트 775를 이런 식으로 이제 이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두 가지의 행정령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17년 10월 기준 전통 보안 의학 에어리아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행동령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정부에서 인정하는 전통 보안 의학 프랙티스 에어리아에는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인정이 되는 즉 보건부가 775 액트에 따라서 인정하는
분야가 되겠는데요. 전통 말레이 의학, 전통 중의학, 전통 인도 의학, 동종요법, 카이로프락틱, 접골요법, 그리고 이슬람 요법 등입니다. 예, 그래서 인정을 받는 프랙티스 에어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예,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정말 이 프랙티스는 근거 기반이다 혹은 다큐멘트된 프랙티스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면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된 의료진 위원회가 있겠는데요. 즉 인정받은 프랙티스 에어리아에 속해 있는 협회이고 그리고 보건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들이 되겠습니다. 그 6가지의 협회가 지정을 받았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775법이 있기 전에 이미 자유규제 기구들이 있었었는데 이러한 협회들이 이제 정부의 공식 지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곳이 지정기관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TMM이라서 전통 보안 말레이 의학 하에 보면은 또 하위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 생약, 말레이 마사지, 말레이 부항, 그리고 이제 산후조리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레이 의학 하에서 지금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하위 분야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통 중의학은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국 생약, 부항, 추나, 그리고 침과 뜸입니다. 그리고 인도 의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하위 분야가 있는데 여기서는 서브 에어리아라고 하지 않고 서브 필드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아유르베다나 혹은 은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전신에 대한 의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 필드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아유르베다, 시다, 유나니, 요가, 그리고 자연요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인도 의학 같은 경우에는 아유르베다 하에 또 동종요법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서럼이라든지 시타 같은 경우에도 아유르베다에 속해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게 보시게 되면 인도 의학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서브필드입니다. 자, 그다음에 775가 하나의 모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모법 하에다가 하나의 그 여러 가지 이제 규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 보안의학 규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규정 같은 경우에는 2022년 3월 1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실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2022년 3월 1일이 아니고 2021년 3월 1일입니다. 22년을 21년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는요, 그게 4가지 파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등록에 대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프렐리미너리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의료진에 대한 등록, 그 다음에 등록, 그 다음에 규제 조치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제 이 법에 보면은 이런 부칙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부칙 A, 부칙 B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통 보안의학과 관련된 규정에 있어서는 5가지 부칙이 있습니다. 일단 스케줄 1 같은 경우에는 양식들이 되겠습니다. 뭐 의사 자격 신청, 의사 자격증, 정식 면허 신청 뭐 이런 것들인데요. 스케줄 1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런 양식이 있느냐라고 할 때 전통 보안의학 같은 경우에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말레이 의학도 있고 중국 의학도 있고 인도 의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각각이 등록에 대해서 다른 기준들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 갖고 이 문서 양식을 아예 규정을 한 겁니다. 또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의사 자격을 신청을 하게 될 때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링깃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식 면허를 신청한다. 그럼 100링깃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의사인데 말레이시아에다가 개원을 하고 싶다. 그럼 임시 의사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200링깃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스케줄은 바로 정식 면허 의사의 자격 요건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을 졸업해야 되는지 등등이고요. 그 다음에 또
경력, 경험과 관련된 요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무조건적으로 받아준다라는 그런 요건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등록을 해주게 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5번째 부칙에 보시게 되면 이 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존재했었던 의사 단체라든지 프랙티 의료진 단체에 대한 리스트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은요. 전통의학 의사로서의 행동 강령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보시게 되면 전통의학 의사를 위한 다양한 필수 실무 표준 그리고 이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다양한 행동 강령과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의사로서의 책임과 품위를 유지하자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전통의학 의사라고 하는 것이 현대 서양 의학 의사와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의학 의사들도 모니터링이 되고 또한 이러한 전문의로서의 행동 강령에 따라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 법을 더더욱 고도화하고 그리고 정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기관과 또 지역 간에 있어서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뭐 사무실에 앉아서 문헌만 살펴보면서 이러한 법을 만든 것이 아니고요. 여러 다양한 기관들에서 피드백을 얻고 여러 실제 현장에 나가서 다양한 기관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의 행동 강령을 만들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또한 이 법령이라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775 법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그러한 법적인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이 행동 강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쿠알라룸푸르에는 저희 본부를 두고 있고요. 즉 전통의학과 관련된 이 사무소 본부가 있고요. 그리고 사바와하고 살라와크에는 지부가 있습니다. 이 지부의 역할은 마찬가지로 다양한 규정을 제공하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규정의 이행을 위해서 교육을 제공을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말레이시아, 이쪽이 동말레이시아가 되겠는데요. 동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바하고 사라와크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바하고 사라와크는 인도네시아하고 접경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또 브루나이하고도 국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북부, 중앙, 그리고 남부, 동부, 페라크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지부가 있겠고요.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부가 있는 주들을 표시한 겁니다. 2007년도부터 해서 전통보안의학국이 보건복지부 지정 병원 안으로 통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5개의 보건복지부 지정 병원이 있는데요. 이 병원들에서 모두 다 전통보안의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실제 병원 내에 전통보안의학 부가 있는 그러한 병원들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이름을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통보안의학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지정 병원에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느냐라고 할 때요. 전통 마사지, 시로다라, 엑스터널 바스티, 반엄 테라피, 이게 이제 전통 인도 이야기고 여기 전통 말레 이야기인데요.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시로다라 같은 경우에는 아유르베다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침하고 생약 같은 경우에도 중의학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고 암 환자들에게 항암요법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 중의학, 전통 말레이학, 전통 인도의학을 보건복지부 지정 병원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의학 관련돼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학문 분야가 있겠고 그다음에 스킬 관련된 교육이 있습니다. 학문 분야라고 한다면 저희가 말레이시아 인증기관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교육부하고도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중에서 교육과 트레이닝은 고등교육부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 관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아카데믹이라고 할 때 여기에는 이제 말레이시아 교육부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증기관이 관여를 해가지고 전통보안의학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네, 그래서 2009년도에 첫 번째 기준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로그램은 2021년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스킬 레벨이라고 한다면은요. 인적자원부에서 관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국가 직업 스킬 표준을 내놨는데요. 이거와 관련된 이제 관련 법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보시게 되면 민간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레이시아에서는 전통보안의학 교육을 제공하는 공공교육기관은 없습니다. 현재 민간 교육기관들밖에 없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11개 민간 교육기관입니다. 예, 전통보안의학을 가르치고 교육을 제공하는 민간 교육기관들입니다. 예, 그래서 학사 학위를 제공하는 그러한 대학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김 선생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일부 나라에서는 석사, 박사 과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일부 대학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IMU 대학 같은 경우에 석사 과정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압둘만 대학 같은 경우에는 박사학위 과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박사학위까지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보건부 하에 그 전통보안의학부하고 인증청이 함께 협력을 해가지고 전통의학과 관련된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첫 번째 버전이 나왔고요. 개정안이 2021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1년 개정안에 추가된 내용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할 때 시타 메디슨 하고요. 그 다음에 접골요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 학위 과정 그리고 8개의 표준 과정을 두고 있습니다. 학사학위 과정용이고요. 그 다음에 775법에 따라서 크게 2개의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TCM 프로그램 인증평가 합동기술위원회입니다. 즉 TNCM과 관련된 모든 교육들은 일정 품질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의료진을 산출하자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2018년도 TNCM 위원회 산하 기구로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775법에 따르게 되면요. 일단은 2017년에 전통보안의학위원회 TNCM 카운슬이 설립이 되었고요. 이 TNCM 카운슬 산하에 이 2 기구가 만들어졌는데 하나는 TCM 프로그램 인증평가 합동기술위원회이고요. 또 하나는 이슬람 의료규제위원회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이슬람 의료를 존중을 하고요. 그래서 TNCM 카운슬 산하에서 이슬람 의료를 규제하고 또 의료인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슬람 의료 규제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2 기관과 이 기관은 또한 이슬람 개발부 말레이시아에게 이 개발 부처하고도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그림은 조금 복잡할 수는 있지만 이걸 보시게 되면은요. 예, 지금 전통보안의학 의사들의 등록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격 요건이 있겠고 그다음에 아이시피아 스크리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슬람 의사들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의료를 수행하는
의료진이 이 샤리아를 잘 지키는가, 즉 이슬람법을 잘 지키는가를 보는 겁니다. 즉 코란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의사로서의 의무를 잘 지키는지, 샤리아법을 잘 지키는지에 대한 스크리닝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카이로프락틱하고 적걸요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학사학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TNCM법에 따라서 의사 면허를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이외에 이제 동종요법, 중의학 그리고 인도 의학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패스웨이로 갈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경험에 기준한 겁니다. 근데 이 경험만 있어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유예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더 이상 이 경험만으로 인한 등록은 더 이상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험만으로 의사 면허를 이제 받을 수는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스킬에 대한 디플로마를 받아야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규정으로는 레벨 2 혹은 레벨 3의 디플로마를 받은 사람만 말레이 의학, 중의학 그리고 인도 전통의학 의료진으로서 등록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무조건적인 그 허가를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학위는 없더라도 경험을 통해서 의료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랜드 파더링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경험에 기초해서 면허를 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면허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유예 기간 동안에만, 즉 2단계 그 기간 동안에만 가능한 것이고요. 이후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동종요법이라든지 말레이 전통의학 수련이들 이런 분들은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도 면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지금 여기 네 가지요. 지금 여기 표시돼 있는 동종요법, TMM, TIM, TCM 여기에 대해서만 경험에 근거해서 면허가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은 의료진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TNCM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양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혹은 교과 과정, 커리큘럼 이런 것들을 개발하도록 되어 있고요. 실제로 2021년도부터 해서 실제 이 이행안이 마련이 되었고, 예. 그리고 또한 TNCM 카운슬의 허가를 받은 그러한 교육기관만이 이러한 역량 구축 교과 과정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럴 뿐 아니라 지금 유예 기간 동안에는 다양한 특별 교육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제 두 번째 2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의사 면허 등록을 위한 그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다큐멘트를 제출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스크리닝을 거쳐가지고 또 이제 TNCM 카운슬 미팅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인 그러한 승인을 받게 됩니다. 즉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면허 등록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허가가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정식 면허를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면허 같은 경우에는 1년밖에 유효 기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매년 갱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외국인들을 위한 등록 과정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필요한 모든 문서들을 다 제출을 해서 기준에 충족한다라는 것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말레이시아 이민부에서 검토를 하고요. 또한 TNCM 카운슬에서도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민부가 관여하는 이유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일단 비자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민부에서 일단 비자를 받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TNCM 위원회에서 면허를 주게 되는데요. 임시 면허입니다. 임시 면허만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775법 같은 경우에는
프랙티스하고 프랙티셔너에 대한 규정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제품은 의약품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별도의 청에서 다른 법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보안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약물 감시라든지요, 아니면은 뭐 그 약물 상호작용에 대한 보고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서 나름의 이 서양의학처럼 똑같은 그러한 그 규정을 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전통 보안 의약품을 생산하는 생산업체 같은 경우에는요, 지방정부 지자체에서 면허를 받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레이시아의 전통 보안의학 거버넌스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역시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꼭 메모해 두시고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역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활발히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연사 모시겠습니다. 프라빗 아카라세레노트 태국 마히돌 대학 부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실 텐데요. 태국 전통의학을 위한 교육 및 면허 제도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Hello. Good afternoon,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작에 앞서서 저를 이렇게 ICTM 2022에 초대해 주신 조직위 측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니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태국의 전통의학 관련 교육 그리고 라이선싱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교육 그리고 라이선싱이라는 것이 저희 패컬티와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교수진들이 함께 교육 시스템 그리고 라이선싱 제도 개발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저희 교수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대학의 다양한 학과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관련해서 또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센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ATTM으로서 태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전통의학 대학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1차에서 3차 보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고령사회 관련해서도 저희가 추가적인 또 연구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월드 클래스에 해당되는 교수진을 보유를 하고 있고 또 트레이닝 관련해서는 학사, 석사, 박사 그리고 포스닥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전입니다. 교육과 관련돼 설명을 드리자면 ATTM을 바탕으로 해서 선진 교육을 제공을 함으로써 태국의 전통 의학을 육성한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명입니다. 학부 그리고 포닥에 이르기까지 전문 인력을 육성함으로써 우수한 전통의학 인재를 육성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세 번째를 보시면은 우수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TTM에 있어서 태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뿐만 아니라 또 지속 가능성 또한 반영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질 그리고 우수성을 추구한다라는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태국의 전통의학 관련해서 모델을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교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R&D 그리고 서비스가 저는 태국의 전통의학을 위해서 필요한 세계 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는 아세안 대학의 QA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학부, 그다음에 포닥, 그리고 평생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관련해서는 단순히 과거에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면은 오늘날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전통의학에 있어서도 품질을 보장을 해야 되고 또 유효성을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침구도 그렇고 또한 다양한 전통의학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비토, 인비보 등등 GMP를 개발 또 준수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 GPC도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증거 기반의 전통 의학을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태국의 전통 의학 교육 시스템을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습을 좀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일단 태국의 전통 의학 컨셉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태국의 전통의학 관련해서는 4개의 요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태국의 전통의학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태국의 전통의약품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다시피 태국의 전통 마사지가 있고 네 번째는 태국의 전통 조산사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분만의 경우에는 태국의 전통 조산사가 활동을 합니다만 혹시라도 태아의 이상이라던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서양 의학을 바탕으로 해서 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양 의학의 전문 의와 함께 협업을 하고자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전통 의학에서는 4가지 요소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을 방문을 해보더라도 이러한 5가지의 기본적인 요소를 중시하고 있는데요. 바로 지구, 불, 물, 그리고 바람입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태국의 전통 의학에서는 바로 물, 불, 바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양 의학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 또는 문화적인 맥락을 소개를 하지 않는다라면 또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면 전통 의학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태국 전통 의학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각기 다른 인체 요소들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혈관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혈관 안에는 액체, 즉 혈액이 흐릅니다. 그리고 혈액이 몸을 타고 흐르는데요. 바로 태국의 전통 의학에서는 지구가 바로 혈관이고요. 물이 혈액이고 그리고 바람이 혈액 순환을 뜻합니다. 그리고 불이라고 하려면 우리의 체온을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 우리가 연구를 한다라면 서양 의학에서도 우리 태국의 전통 의학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저희 전통 의학에서 중시하는 것은 밸런스, 즉 균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정 요소가 부각이 된다거나 아니면 억지가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밸런스가 깨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양 의학에서처럼 전통 의학에서도 다양한 전통의학 관련 요소들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중재 그리고 시술을 환자들을 위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전통의학을 바탕으로 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태국의 전통의학 관련해서도 GCP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생약 그리고 비생약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단일 생약 그리고 여러 생약이 조합이 된 포뮬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생약 의약품도 존재를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수기가 포함이 될 것입니다. 태국을 가보시면 다양한 이런 생약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또 태국 전통의학에서는 다양한 의약품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의학 또는 서양의학 무관하게 이러한 생약 성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약품 관련해서 4가지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바로 약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물 속성 등등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약품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술이 되겠습니다. 제일 잘 아시는 것은 이제 태국 마사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누아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즉 건강 증진 또는 치료를 위해서 누아타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광을 위해서 이제 태국 마사지를 경험해 보신 분, 관광을 통해서 태국 마사지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될 텐데요. 이런 관광 중 경험하시는 태국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건강 증진용일 뿐 치료용은 아닙니다. 통증이 아니지만 몸이 불편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태국 마사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릴렉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누아타에 관련해서
또 다양한 테크닉이 존재를 합니다. 일반 타입이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코트 타입이라고 또 특별한 타입이 존재를 합니다. 일반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건강 증진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즉 왕실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훨씬 더 전문화된 것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이 이제 일반 타입, 그다음에 코트 타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용 같은 경우에는 치료 또는 이제 릴렉스용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코트 타입 왕실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치료 또는 릴렉스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트레칭 또는 밴딩 등등 제너럴 타입을 통해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코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과 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시술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마사지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너럴 타입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무릎이라던가 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태국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오일 마사지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네, 또 조선사에 대해서 앞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상 분만의 경우에는 태국의 전통 주산사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양 전문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위해서는 과거에는 개인적으로 멘토를 따라서 멘티가 지식 또는 스킬을 전수받는 형태였습니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시스템이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라마트리 왕조 때부터 변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일부 능력 있는 그런 의사가 있더라 하더라도 딱히 뭐 제자를 육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그런 교육 시스템이 도입이 되기 시작하였고요. 그다음에 1888년도에 최초의 전통 의학 병원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라마 왕 당시 서양과 마찬가지로 이제 전통 의학을 위한 교육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국민들이 서양의학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이러한 교육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전통의학 관련한 교육을 전수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양의학에서 다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도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전통 의학을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 20년 전이죠. 1880년부터 1915년까지 전통 의학 교육 시스템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뭐 외과도 그렇고 다양한 오늘날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학과목들을 강의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리랏 정부가 들어서면서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교육 시스템이라기보다는 또 멘토 멘티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이 전수가 되었습니다. 한 30년, 40년 정도 그렇게 운영이 되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를 보시면은 특히 캐투니시 장군이 주축이 되어서 태국의 전통 의학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국민 여론이 형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전통 의학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또 교육을 하고 태국의 전통 의학을 서양 의학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서양 의학의 맥락 속에서도 전통 의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유르베다 스쿨과 같은 그런 학교들도 들어서게 되는데요. 인도의 그런 아유르베다와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유르베다 같은 경우에는 비록 인도 뭐 관련해서 유명합니다만 아유르베다 같은 경우에는 의사 또는 의약을 뜻합니다. 오이 박사님 이 또한 이후에 또 태국의 전통의학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많은 로비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제 법제화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태국의 전통의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교육이라던가 또 면허제도 등등을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은 어렵다.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처음 주장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태국의 전통의학 의료진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 과학을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전통 태국 의학은 소실되고 오히려 더 서양 의학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가지셨는데요. B1 그리고 B2 이렇게 코스로 나누어서 이제 학위 제도를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서양 의학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전통 의학을 전공을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A, B1, B2, C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A 타입 같은 경우 이제 다양한 면허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A 같은 경우에는 제일 하단에 보시면은 한 개인이 이제 전통의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관련해서 이제 진료를 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전문 인증 기관이라던가 병원에서 수료를 해서 면허를 받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마치 과거의 제도와 비슷한 것이죠. 하지만 이제 개인 의사, 전통 의사에게 수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증 기관 또는 병원을 통해서 수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B1, B2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또 학사 학위를 수료를 한 다음에 이제 전통 의학을 전공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B1 같은 경우에는 타입 A1은 조금 다릅니다. 태국의 전통 의학을 전공하는 코스로서 B1, B2가 비교적 대학 정식 교육을 받고 관련 과정을 수료한 후에 면허를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C 형태가 존재를 합니다. 태국에서는 전통의학 부서가 존재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인증 제도를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전통적으로 특정 문학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통 의학에 대해서 면허를 부여하는 또는 인증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타입 A, 타입 B1 같은 경우에는 태국의 전통 의학이라던가 또 의약품, 태국 전통 마사지, 그다음에 조산사 관련해서 전문 면허를 발행을 하고 있고요. 타입 B2 같은 경우에는 면허 비면허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입 C가 마지막으로 존재를 합니다. 네, B2 같은 경우 타입 C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또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입 A에서 시작을 해서 타입 B1, B2, 그다음에 타입 C로 다양하게 면허 제도가 확대 발전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B1 면허가 많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B2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역사가 짧습니다. 이제 좀 많이 태국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아직은 타입 B1이 훨씬 더 보편적으로 많이 존재를 합니다. 네, 그리고 타입 B1 면허를 획득하는 과정은 상당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나중에 조금 더 구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태국의 전통의학 교육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학부, 대학원, 포닥 과정까지 존재를 합니다. 면허를 획득하고 난 다음에 다음 해 또 평생 교육 차원에서 또한 계속해서 수련 또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필요한 그런 점수를 획득을 해야만 계속해서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 태국의 전통 의학을 활용함으로써 또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저희가 극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내일 관련해서는 또 별도의 발표를 할 예정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일 제 세션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태국의 다양한 저희 학교 홈페이지도 그렇고 또 태국의 다양한 관련 자료들을 읽어보시면 태국의 전통 의학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많은 기여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과정 또는 학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사회과학이라던가 인문학, 언어, 그다음에 과학, 수학 등과 같은 그런 일반 교육 프로그램이 존재를 하고요. 또한 과학, 수학과 또한 태국 전통의학과 같은 전문 교육 과정도 존재를 합니다. 이 학사 과정 같은 경우는 4년제입니다. 4년제 과정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태국 전통의학 의료진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또 석사 그리고 박사까지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과학이라는 것은 서양의학, 전통의학 할 것 없이 모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과학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만 적절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MA 과정, 그다음에 박사 과정이 존재를 합니다. 이학 석사, 그다음에 이학 박사 과정이 존재를 하는데요. ATTM 그리고 TTM 이학 석사 그리고 ATTM, TTM 철학 이학 박사 과정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B1 만으로는 이제 석사라던가 박사 학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사 과정 그리고 박사 과정을 보시면은 상당히 그 코스가 다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태국 같은 경우에는 굳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교육을 구글을 바탕으로 아니면 다양한 소스를 바탕으로 해서 받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년제 정식 대학 교육을 받기보다는 구글을 이용을 해서 2년제
대학 과정을 수료를 한다던가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지식을 공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옵션이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 정식 교육을 받는 코스도 존재를 합니다만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엔지니어인데 내가 이제 엔지니어링 교육을 받다가도 다른 뭐 의학과 관련된 교육을 받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태국 전통의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도 비슷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맵C 또는 맵 크레딧,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과목에 대해서만 학위를 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은 그와 관련해서 학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를 저희가 파이쉐입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의 교육 제도를 보시면은 내가 전공하는 분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배웁니다만 사실 다른 수평적으로 다른 학문에 대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소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트렌드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평생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워크숍도 될 수 있고요. 또 다양한 뭐 코스 등을 통해서 평생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허를 받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보수 교육을 통해서 학점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뭐 100점 정도를 이제 5년에 걸쳐서 수료를 취득을 해야만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에서 20포인트를 매년 적립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업데이트된 지식을 또 정보를 습득을 하고 또 업계에서 어떠한 또한 새로운 트렌드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평생 그리고 보수 교육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B1, B2, A 그리고 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태국만의 그런 특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태국에 가보시면 마사지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비공인 그런 마사지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를 또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게 되면 복잡을 한데요. A, B1, B2, C 관련해서 많이 궁금하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타입 B 그리고 B1, B2가 주로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치료 그리고 건강 증진을 위해서 태국 전통의학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타입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 증진만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반대로 A, B1, B2, C 같은 경우에는 또 치료 목적도 있습니다. 네, 상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그런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요약입니다. 타입 A, B1, B2, C 관련해서 한눈에 보실 수 있는데요. 타입 A 같은 경우에는 정식 대학 교육은 아닙니다. 그냥 인증된 기관에서의 교육을 바탕으로 수료를 바탕으로 해서 면허를 받을 수 있고요. 타입 B1, B2 같은 경우는 정식 대학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네, B2 같은 경우에는 ATTM 그리고 타입 B1 같은 경우에는 TTM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TTM 같은 타입 C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인 그런 힐러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B1, B2를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만 지금은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미래는 또 변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And for the translation and how to implement in the culture and life, almost same, just the integrated medicine. 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I think ATT. Because 통합, 의학 그리고 문화 because is now come to the precision medicine. 요소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Precision is not just the Western, Eastern too. Okay. And another to the practice from the education, what you can do now is go to like the health promotion.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달성하는 것은 무엇이냐?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일반 클리닉뿐만 아니라 가정 방문 케어도 가능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셀프 케어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회, 기술 등등 여러 가지 요소가 결부가 됨으로써 단순히 이제 치료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증진을 위해서 전통의학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에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고령 사회 관련해서 통합 케어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를 저희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은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몇 주 뒤에 다시 병원을 찾아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면은 항상 연속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고령 사회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환자들의 80에서 90%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방문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태국 전통의학을 활용을 함으로써 집에서도 연속적인 그런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완화 치료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완화 치료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뭐 침술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완화 태국 전통의학을 바탕으로 한 완화 치료도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자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프로젝트를 내년도부터 저희가 본격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내년도에 또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되겠는데요. 웰네스, 웰빙을 위한 태국 전통의학입니다. 스리랏 병원입니다. 마치 백화점처럼 이곳에서는 다양한 웰빙 그리고 웰네스를 위한 전통의학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 태국을 방문하시면 한번 엿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의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현대의학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20년 전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내가 현대의학이라고 하면은 이제 서양의학이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의학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증거 그리고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서양의학에서는 현미경을 활용한 다양한 증거 기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RCT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양의학 같은 경우에는 거시적이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AUR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차원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체계적인 의학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진료를 함으로써 이제 맞춤 의료를 제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에는 반지 또는 시계를 이용을 해서 환자가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료 후에는 만약에 환자가 고혈압이 있다 그랬을 경우 의사가 고혈압이 있습니다. 이러니 태국 전통의학 또는 서양의학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서양의학에서는 이제 문제의 70%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 동양의학에서는 특정 시술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환자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빅데이터를 또 축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빅데이터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더욱더 많은 의학 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비롯해서 또 중국의 다양한 그런 전통의학 기관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데이터를 공유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서양의학에 대해서도 또 다른 나라의 중의학이라든가 한의학에 대해서도 저희가 벤치마킹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포맷만을 저희가 강조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는 정밀의학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모든 의학이 다 통합돼서 제공이 된다라는 것을 뜻하죠. 지금은 서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통합의학의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양의학 그리고 전통의학 모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TTM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약이라든가 마사지만 해당되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예술이다 생각을 하고요. 태국의 문화라든가 이런 삶이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고령화 사회 관련해서 또 회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태국의 교육, 면허 제도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그럼 전통의학 교육 및 면허 제도 두 번째 세션, 오늘 마지막 세션이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윈티 튜통 호치민의대 학과장님께서 발표 준비하고 계신데요. 발표 제목은 베트남의 전통 보안의학 교육 및 면허 시스템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트윈티원팅이라고 하고요. 호치민 대학교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베트남 전통 보안 의학 의료진의 교육 그리고 자격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여기 보시게 되면 몇 가지 지금 발표 주제가 나왔는데요. 현재 베트남의 TCM 교육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TCM 면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TCM 면허 제도와 관련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TCM 인력 육성의 어려움과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특히 이제 전통의학 관련해서 베트남에서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 베트남은 63개의 지방과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62곳에서 전통의학 병원 혹은 전통의학과가 일반 병원 내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의료진에서 전통의학 의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시면 여전히 굉장히 낮아서 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의학 기반의 검사나 혹은 치료를 충족하기에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전통의학과 관련된 수요가 또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어찌됐건 저희가
여기는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학생들 교육과 관련된 것인데요. 학부부터 대학원까지 있습니다. 학부는 이제 6년 과정이 되겠고요. 학부 6년을 졸업을 했는데도 이제 굉장히 더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대학원 과정을 진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년의 학부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전통의학 의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대학원까지 진학을 해서 가게 되면 전통의학 전문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전통의학 주치의, 혹은 전통의학 석박사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이나 혹은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이제 근무하고 싶은 전통의학 관련된 의사들은 반드시 2년의 석사 과정을 밟아서 전문의를 따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특히 성적이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레지던트 닥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2년에서 3년의 대학원 과정을 거치게 되면 예, 서양의학하고 비슷하게 이제 석박사 학위를 또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중급의 이 약초사와 관련된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년 동안 공부를 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전통의학 관련된 의사 보조 혹은 중급 간호사 혹은 중급 약사가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이제 약초학자 같은 경우에도 예, 이 2년의 교육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부나 혹은 지자체 동영의학 협회에서 인증하는 전통치료법의 계승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평생의학 교육이 제공이 되는데요. 대학이나 병원 혹은 여러 연구소에서 단기로 해서 의료진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생의학 교육 과정을 거쳐서 최신의 스킬과 또 새로운 테크닉들을 수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다음에 학생을 선정하는 기준은 당연히 학생의 역량 평가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커리큘럼과 관련된 일단 그 졸업장이 있어야 되겠죠. 예,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최고의 그런 역량을 갖춘 그런 전통의학 관련된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교과 과정에 대한 인증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교육부 그리고 아세안 대학 네트워크 퀄리티 어슈어런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AUNQA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이 교과 과정에 대한 인증을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교육부나 혹은 AUNQA에서 진행하는 이 교과 인증은 너무 일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필요한 것이 바로 전통의학 의사 학위와 관련된 이 별도의 인증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학과 관련해서 WFME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베트남의 전통보안 의학의 이 라이센싱 면허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통의학 의사가 있겠습니다. 전통의학 의사라고 할 때 전통의학 의사도 있지만 또 이제 의사 보조, 그러니까 준의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중급 간호사가 있고 약초사가 있습니다. 약초사라고 한다면 전통의학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있고 또 지식이 있고요. 보건부에서 인증하는 전통의학 방법에 대한 치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계승해서 가문에서 가문으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치료법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치료법들 중에서 베트남 보건부에서 인증을 하는 그러한 치료법을 전수받은 사람들 역시 이제 전통보안의학의 의료진으로 면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개원을 하거나 이러한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2009년에 보시게 되면 저희 베트남 의료 시험 치료와 관련된 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은 일단은 이러한 의료 검사나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적절한 학위가 있어야 된다, 혹은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베트남 정부에서 인정을 하는 전문 의학 관련된 학위를 받거나, 혹은 약초사에 대한 인증서를 받거나, 자격증을 받거나, 혹은 가문에서 전수되는 그러한 그 치료법과 관련된 자격증 혹은 인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치료 과정에 대해서 서면화된 그 문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한 충분한 어떤 그런 의학적 치료를 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인지에 대한 인증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품위를 해치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요, 이러한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일단은 그 충분한 프랙티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그 수련 기간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18개월, 준의사는 12개월, 그리고 간호사와 테크니션 인력은 9개월의 수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련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병원의 원장이 이제 이러한 수련 과정에 대해서 서면화된 인증서를 제공해주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약초사라든지 혹은 가문에서 전수되는 치료법에 대한 치료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이러한 수련에 대한 인증서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생의료 교육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의료진들은 반드시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 정기적으로 교육 과정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의사, 준의사, 중급 간호사는 최소한 2년 연속 48개 과정을 들어야 되고요. 약초사나 혹은 이제 가문 전수되는 그러한 치료법을 시술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5년 연속 120 과목을 수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12과목 정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보시게 되면 베트남에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이제 갱신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자격증을 발부해주는 발급기관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호치민시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호치민시의 의사면허 자격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전통의학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예,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다양한 그러한 그 전문 활동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통의학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검진을 한다든지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준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의사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나 비슷한 수준의 그러한 시술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문에서 전수되는 그러한 치료법을 시술하는 분들은 그 인정받은 그 시술법만 로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베트남의 전통보안의학 면허 제도와 관련해서 더 추가적인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에 베트남 보건부에서는 베트남 전통 의학 의료진들에 대한 역량 기준을 재평가하기로 하였고요. 또한 2021년 1월에 국가의료위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의사들의 그 역량을 평가하고자 하는 메커니즘을 도입을 했고요. 특히 이제 막 졸업을 한 의대생들에 대한 역량 평가를 위한 시험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그 의료심사 치료법이 약간 이제 개정이 되게 되었고요.
예, 그래서 이 개정된 법에 따라서 전통보안의학 의사들 같은 경우에도 국가적 차원에 있어서의 이제 시험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의학 심사와 관련된 이 법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법이 개정이 되게 되면서 이 자격증에 대한 유효 기간이 부과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유효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본초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가문에서 전수되는 그 시술법에 대한 의료진 같은 경우는 별도의 유효 기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준의사들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발급조차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재발급을 하거나 신규 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가 역량 평가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부가 여러 의대와 함께 협력을 해가지고 이 역량 평가 표준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이라든지 그러니까 호치민시 의대하고도 지금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시 현재 저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그리고 전통보안의학과 관련된 추후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인증 기구가 없죠. 전통의학의 이 학습, 교육에 있어서 인증 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전통의학 그리고 가문에서 전수되는 그러한 그 의료법과 관련해서 다른 나라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마다 이 가르치는 프로그램들이 다르고 학위 과정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통보안의학 같은 경우에는 훌륭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또 지역적인 편차나 나라의 국가에 따른 그런 편차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이제 호치민시에 살고 있죠. 그래서 전통의학과 관련된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호치민시 같은 경우에는 전통의학 의사가 되려면은 그 AUCN에서 인증하는 그 커리큘럼 교과 과정에 따라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노이시는 또 다른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통의학하고 그다음에 서양의학을 같이 결합해서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실제 저희 학생들의 50% 정도가 병원에서 수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치민에 있는 30개 병원에서 저희 학생들한테 뭐 레지던트나 이런 것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끝나게 되면 또 이제 학생들이 전통의학과 관련해서 뭐 근거 기반의 국제 논문을 쓰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합니다. 이게 저희 어떤 그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또 다른 도시들은 다른 커리큘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통의학을 국제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지원이 아직까지는 너무나 부족하고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너무 체계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것은 정말 이러한 국제 기구들이 탄생을 해서 전통의학의 이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인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전통의학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국제적인 협력과 또 발전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더 탄탄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가 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전통보안의학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스킬과 또 모든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에서 또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국제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더 많은 대학들과의 협력을 환영하고 호치민시 대학
병원에 오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저희가 뭐 학생 그 교환 학생 프로그램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형 병원하고 같이 많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학을 공부하시는 학생들도 있고 서양의학과 또 전통의학을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한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한국의 학생들을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교류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학생들이 한국에 있는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될 경우에 한의학에 대한 또 새로운 부분도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학술 연구를 위한 다양한 교육도 함께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 다양한 학술 연구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또 관련된 논문들을 발표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의사들 간의 교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 다양한 시술법이나 치료법들을 교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될 때 모두에게 더 큰 혜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호치민시의 대학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익한 강연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레이시아, 또 태국, 베트남까지 그 교육과 면허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계속해서 한의학의 교육, 평가, 면허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강현석 이사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좋은 행사 마련해 주신 주최 측과 보건복지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 전체적인 컨텐츠는 아래와 같이 4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를 조금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아까 여러 나라들에서 여러 전통의학에 대한 명칭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은 주변에 지금 다른 나라들과 좀 달리 하나의 전통의학 체계에 이름이 여러 개가 있는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발표했던 몇몇 국가들에서는 국가 시스템 안에 여러 전통을 가진 다른 의학 체계들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던 영문 명칭의 한국 전통 의학에 대한 용어는 이렇게 코리안 메디슨, 오리엔탈 메디슨 또는 트레디셔널 코리안 메디슨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의사와 한의사 숫자는 11만 2천여 명과 2만 2천여 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서 모였는데요.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의료 면허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와 전통을 벗어나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은 우리가 한자 문화권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 곳에서의 전통 이야기고요. 붉은색으로 표현한 곳은 한자 문화권이 아니라 인도를 중심으로 한 전통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발표한 우리 베트남의 전통 의학은 한의학과 같이 중국과 함께 같은 전통을 가지고 있고요. 같은 한자 문화권이고 불교 같은 경우도 우리 대승불교를 같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고전들, 상한론과 같은 고전들을 같이 활용을 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태국과 말레이시아 또는 인도와 같은 곳들은 또 다른 전통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여기는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한 상태이고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형태로 봐서 치료 방법이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유사한 면도 있지만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철학이 아유르베다 같은 경우는 힌두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또 말레이시아에는 이슬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철학을 제공을 하고 있는가 하면 태국 같은 경우는 불교를 바탕으로 하는 철학적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통의학에 대한 협력을 논의를 하기에 앞서서 각각의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나 단계, 문화를 좀 이해를 하고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결론을 요거 하나의 표로 요약을 했습니다. 한국의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전통의학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교육과 평가 인증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관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 관련해서 다양한 법령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법령인 의료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과거라고 하기에도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도 이전에는 교육과 국가시험 그리고 면허 발급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이 되었다고 하면 2016년도 이후에 평가인증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정착이 됐습니다. 특히 이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서 모두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채택을 하였고, 그 이후에 한의학 교육과 한의학에서의 어떤 면허 제도가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의 경험 이야기를 하기에는 굉장히 일천하기도 하지만 불과 몇 년 뒤에 아마 베트남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와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아마 조금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가의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정권이 많이 바뀌기도 했고 식민지 지배 기간을 갖기도 했지만 하나의 문화 체계가 하나의 역사 단위 안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보다 복잡한 민족과 종교와 언어와 그리고 이 국가 시스템들이 반복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전통이라든가 문화가 교체들이 많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1910년대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을 때 이 의료 시스템과 면허 체계가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초기에 만들었을 때의 주 내용이 오늘 말레이시아에서 발표한 것 같이 어떻게 기존의 전통의학을 하는 사람들을 면허 체계 안에서 포섭해서 등록을 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1950년대를 거쳐서 1960년대에 한국에서 해방 후에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 갔는데, 그 이후에 한국에서는 이 전통의학과 관련한 여러 가지 테크닉과 기술자들이 낱낱이 흩어져 있던 것들을 하나의 대학 교육 시스템 안으로 모으고 그 대학 교육 시스템을 이수한 사람들에게만 전통의학을 하는 것으로 전통의학의 정책을 정했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에서 한의학이라고 하는 것이고 한국 한의과대학의 교육 체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 평가 인증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2016년도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것을 총괄을 하고 있는 기관이 이 이크미라고 해서 한국 한의학 교육 평가원입니다. 지금 이제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서 평가 인증과 관련한 기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아마 베트남에서 조만간 국가 단위의 평가 인증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있냐면, 조금 전에 이제 호치민 의대 우리 학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 인증 기관들 간의 국제 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한의학 교육이 지향하는 바가 세계 전통의학을 같이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 그런 형태로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시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국가시험은 KHPLEI라는 약어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입니다. 이 베트남의 국가시험 면허체계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이미 도와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협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의사 분야에서 먼저 아마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 같고, 그 의사 분야가 정착이 되면은 이 한의학 분야에서도 국가 면허 시스템과 국가 시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그 자세한 법령에 대한 설명도 같이 드리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아까 그 표를 상기를 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가장 밑에서부터 순서대로 보셔서 평가인증 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이 평가인증 기관은 이 교육부와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기반을 하고 있고요. 이 평가인증 기관이 12개의 한국에 있는 한의과 대학 또는 전문 대학원을
평가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품질을 잘 갖춘 그런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 학교의 졸업생들이 국가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게 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면허를 갖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한국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은 오늘 논의하기에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오늘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에서 한의사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요. 교육의 평가 인증을 하면서 이 교육의 표준화를 이루자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국가마다 면허 시스템과 권한을 어디까지 줄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에서는 의료법 체계 안에서 다양한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써 있는 권한들은 전통의학 분야에서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요. 특히 이 27조의 조항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까 1910년대에 한국에서 면허제도가 처음 도입이 됐고 1951년도에 한국에서 한 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일본의 식민지 기간을 끝내고 새로운 의료법 체계가 만들어졌을 때인데요. 1951년도의 변화에서는 기존의 전통의학을 하는 이 한의사들을 의사들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의료 체계를 만들어 준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1962년도에 의료법이 한 번 더 변형이 되는데 이 27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태국에서도 그랬고 말레이시아에서도 그랬고 다양한 형태의 전통의학을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면허를 받지 않은 의료인들이 전통의학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금지시키는 조항으로 이 27조가 작동을 하였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그렇고요. 한국에서는 한의과 대학을 졸업한 한의사들이 전통의학과 관련한 다양한 테크닉과 기술들을 교육을 받고 학위를 받고 면허 활동을 하도록 했던 조항으로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평가 인증 시스템이 있고요. 이 평가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 인증 기관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이큼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각 대학들에서 학위를 주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2개의 학교가 한국에 있고요. 그리고 나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KHLPLEI에서는 국가시험에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해야 보건복지부에서 면허를 제공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국의 면허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기본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흔히 말하는 현대의학의 콘텐츠들을 점점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과목들도 여전히 많이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임상 현장에서는 이미 우리가 인테그레이티브 메디슨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치료를 하고 가르쳐 온 지 굉장히 오랫동안 되었고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한 법령에 대해서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호치민 의대 학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제적으로 평가 인증을 하는 기관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의학교육평가원에서 여러 가지 교육 과정에 대한 논의나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고 12개 학교의 평가 인증을 진행을 하면서 퀄리티 있는 그런 교육을 이끌어가도록 역할을 부여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하냐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 것 중심으로 진행을 하였고 우리가 평가 인증이라고 하면 시스템 또는 어떤 외형을 평가하는 것이 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 세계적인 의학 교육 또는 일반적인 교육학계의 트렌드가 역량 중심 교육이라는 것이고요. 역량 중심 교육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한의사, 어떤 전통의학을 하는 사람을 키워낼 것이냐 거기에 대한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 과정에 대한 어떤 표준화는
국가 단위에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서 교육 과정의 역량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에서 2020년도에 한의사 역량 모델, 베트남 의사 역량 모델에 대한 모델을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한국에서도 2016년도에 이 역량 모델을 한번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의과대학에서는 이 역량 모델에 따라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면서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020년도에 베트남에서 역량 모델 개발을 할 때 우리 한국에서 개발했던 역량 모델도 참고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바가 있습니다. 잠깐 빠른 속도로 몇 가지 이제 사진들을 좀 보면서 한국에서 한의학 교육이 어느 정도 변화를 해왔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950년도의 모습을 드러낸 이거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위생 상태라든가 어떤 병원으로서의 모습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1990년대가 되면은 이런 정도의 교육 시스템으로 바뀌어 옵니다. 이건 제가 1913년도에 찍은 사진인데요. 원광대학교 병원에서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현재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의 실습실 모습들이 이렇게 변화를 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서 다양한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시리랍 병원에서도 원광대학교에 온 바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시리랍 병원이고요. 여기서 지금 오신 분들이 저기 앉아 계시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역량 모델에 따른 교육 시스템인 겁니다. 이 손가락 5개로 지금 공중부양하듯이 앉아 있는데 아까 우리 그 프라빗 박사님 발표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손가락으로만 사용한다고 했었잖아요. 손가락으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손가락 끝에 힘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기로 1분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게 졸업 역량이라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이게 술기 기술에 대한 것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 기기를 써서 꼭 누르고 있는데 마사지를 받을 때 아마 그런 느낌 받을 거예요. 굉장히 편안하게 마사지 시술이 되었을 때 느낌이 있을 텐데 그건 뭐냐면 일정한 압력으로 일정한 강도에 일정한 시간을 유지해 줄 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꾹꾹 누르는 게 아니라 이 기기의 압력을 체크를 해서 어떻게 본인이 누르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 시스템과 그 필요에 따라서 교육이 현장에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 세 개의 사진이 전형적으로 의학교육에서 실기 교육을 강조를 하면서 역량중심 교육으로 바뀌어 나간 우리 태국 전통의학에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위생적인 환경을 갖춘 병원들을 갖추고 있고요. 제가 말레이시아 사진을 못 가지고 왔는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이 싱가포르하고 굉장히 유사한 상황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건의료원 국가시험원의 시스템인데요. 주목할 게 제가 이 동그라미를 쳐놓은 이 부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원 국가시스템은 26개 직군의 국가시험을 관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의사시험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것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실제 국가시험을 관리를 하는 것은 그 26개 직군의 각각의 이 라이센싱 examination committee에서 내용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가지고 있는 보드 형태고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면은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주에 보드 오브 메디슨, 보드 오브 어큐펑처리스트 이런 형식의 의결기구 내지는 거버넌스 기구라고 해야 되겠죠. 이 주에서 형식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컨텐츠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원 국가시험원에서 총괄을 하고 있어서 아까 이 내용은 한의과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같이 가서 면을 체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팁이 좀 있는데요. 이걸 국가 단위에서 이렇게
국가 시험을 유지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 한 번에 이런 정도의 인력을 투입을 하거나 재화를 투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인도의 사례가 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영국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다 보니까 민간에서 자격시험과 면허시험을 총괄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국가에서는 이제 관리만 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인도의 전통의학교 학교들은 단계별 평가를 할 때 학교에서 출제를 하고 관리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학교의 교수들이 와서 출제를 하고 시험 관리를 하고 채점을 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객관성을 담보를 하겠다는 뜻이 되고요. 그런 시스템을 먼저 도입을 하면 국가 단위의 면허 시스템 가기 이전에 조금 더 객관적이고 의미 있는 그런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앞에 세션에서 토론이 좀 나왔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오늘 특히 WHO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난 한 20여 년간 이 전통의학 사회에서 있었던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걱정도 좀 했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과 한국과 같은 시스템과 자본, 인력을 갖춘 나라들이 표준화를 앞세우면서 어느 나라의 표준을 전 세계 표준을 할 거냐 이런 화두를 갖고 토론을 했었죠.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은 뭐냐면 협력이 아니라 경쟁입니다. 근데 전통의학의 이름에서 보듯이 알겠지만 전통의학은 국가대표, 나라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그럼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요. 그래서 이 국가 이름을 달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표준으로 갈 거냐 그런 토론을 하는 것이 굉장히 낭비일 수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통의학이 아까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쪽은 우리 동아시아하고 완전히 전통도 다르고 외형이 많이 다르지만 사실상 이 컨텐츠를 제공하는 철학은 지금 제가 적어놓은 것 같은 그런 맥락으로 같은 공동의 철학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다를 뿐이고요. 지역적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들은 뭐냐면 하나의 표준을 만들어서 어느 국가 것을 따라갈 것이냐에 대한 토론보다도 서로 간의 경험을 좀 공유를 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 와 있는 이 국가들 4개만 해도 굉장히 형편이 좋습니다. 아까 시리아병원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이제 좋은 환경에서 의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라오스를 갔다 왔는데요. 이 라오스 같은 데는 이런 논의를 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국가들을 위해서 보건 의료, 특히 이 전통의학을 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들이 협력을 하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현석 이사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총 4분의 발표 이번 세션에서 들었는데요. 오늘 발표해 주신 연사님들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Q&A 세션은 따로 가지지 않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따로 개별적으로 연사분을 찾아가셔서 답변을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2022 글로벌 전통의학 협력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첫 번째 날의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올 테니까요. 내일 역시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